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이 만들고 많이 팔어. BRD는 딜러사들한테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서 많이 팔어. 딜러사는 이게 또 경쟁이 되다 보니 능력 닿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더 싸게 또는 더 좋은 혜택을 주어서 경쟁 딜러사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알려드리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이번 대선 결과에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중국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죠. 조심스러운 거고요. 하지만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의 코멘트는 안 나오고 있지만 소위 싱크탱크나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한중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젠가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또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덕담 아닌 덕담을 했는데 옛날과는 달리 좀 알맹이가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했죠. 그러니까 한중 양국이 서로 수교할 때의 초지를 잃으면 안 된다고 했고, 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나라가 상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로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여러 번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나 정부 공식 발언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정부는 미중 관계 속 실용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실용주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실용주의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용주의를 채택한다는 말의 뜻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이념에 의한 외교,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윤 정부가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나온 게 없죠.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우려도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한한령은 언제 풀릴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죠. 한한령을 왜 했죠, 중국이?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한령을 왜 했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를 철수한다고 하나요? 그러면 질문의 뜻은 중국이 사드 때문에 발작을 하고 노발대발을 하면서 한한령을 했는데 이젠 풀어주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한 듯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한한령 이제 풀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한한령 내리게 된 원인을 풀어야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풀 때 너는 고쳐야 돼, 너는 문제 있어 라고만 하면 잘 안 고쳐지죠. 저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든 원인이 만일 나한테 있다고 상대가 얘기를 한다면 잘 이해를 시키든가 아니면 뭐 그걸 바꾸든가 절충을 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적 좀 올려라, 올려, 한 달 얘기하고 1년을 얘기하고 3년을 얘기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왜 말을 안 듣니, 성적을 올리라는데 라고 하면 그 자녀가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한한령을 풀고 싶다는 우리의 희망이 있는데, 중국에게 어떻게 이 한한령을 풀어도 될 만하지 않는가 라고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질문이 그게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 한한령을 풀게 할 것인가. 우리의 논의의 초점이 그게 돼야지, 중국 자식들 말이야, 한한령 아직도 안 풀고 말이야, 왜 안 풀어 이 자식들아, 이제 풀어 임마, 이건 쓸데없는 얘기죠. 하나만한 얘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에이펙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에이펙에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한중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죠. 서로 독립 사건입니다.
다만 금년에 에이펙 의장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참석하러 한국에 올 것이라는 것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 하나명도 풀고 말이야. 뭐 우리 물건도 사주고 말이야. 이것도 해주고 말이야. 저것도 해줘. 그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줘. 라고 이제 몇 년 동안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하고 손 끊을 켜? 그럴 리 없고 일본하고 손 끊을 그럴 리 없고 그럼 우리 반도체 협력할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여태까지 못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안 왔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와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과 한국 측이 작년부터 이제 물꼬 트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외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1차 조율을 했고 그래서 한중일 소위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서로 돌아가면서 회담하는 거를 그동안 못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튼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재개하기로 했고 그리고 3개국 간의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을 해서 뭐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대학생을 서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한 것은 만일에 한국과 중국 간의 새 정부와의 회담이 잘 되면 방금 말씀하신 한한령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한한령이 풀린다면 이번 에이펙 회담이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걸 위한 사전 조율로 우리나라 외교부가 많이 바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정부 간에는 대화를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중국 주중 한국 대사가 아직도 발령이 안 난 상태고 지금 외교 정책도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현재 덜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적대적인 태도를 많이 표출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출을 한 거고요. 중국인들 중에 한국인에 대한 그 적대감을 표출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죠. 우리나라의 현중 정서는 설문조사 결과 90%를 넘었는데 난 중국 싫어. 난 중국 애들 싫어. 이게 10의 9 이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중국 안 그래요.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중국 측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이에요. 너는 뭐를 원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선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선물을 했는데 안 좋아해. 그러면 그 아가씨가 문제 있는 아가씨인가요? 그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는 아는가?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맨날 우리가 이걸 요구하는 우리가 이걸 얻어내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중국이 들어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중국은 뭘 원한다. 그걸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가. 뭐 이런 기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하는 거죠. 중국은 한국에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제일 큰 게 이제 공급망의 원활한 서로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었고 이번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에서도 공급망 안정적인 공급망 얘기가 또 들어갔죠. 안정적 공급망이라는 거는 뭐에 구체적으로는 그 초점이 어디가 있을 거냐. 누구나 그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 제품일 거라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히토리 같은 거에 공급이 끊기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 받고 싶고 그런 거죠. 지금은 미중 간의 공급망 전쟁 중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공급망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때는 깜보를 얼마나 잘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받아야 되는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에너지 같은 거죠. 그다음에 식량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너희한테 식량을 공급할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너희한테 에너지를 공급할게. 또는 에너지 공급 국가를 다변화하고 충분히 확보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린 괜찮아.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아쉬운 공급망이라면 역시 반도체 쪽이 제일 크고 거기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 쪽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이 설령 문제를 삼더라도 좀 공급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만일에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하더라도 너희가 이거는 꼭 우리가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너희가 이거는 꼭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약속받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국가적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미국을 등에 지고 척지고 중국 편에 붙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중국이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서포트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줄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거 요구할 수가 없죠. 중국과 미국 둘 다 버릴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과 미국 중에서 누구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거기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손붙잡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정신이게 근데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뻔히 다 아는데 그걸 뭐하러 물어보고 뭐하러 강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야 되고 하는 거는 모두 우리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최대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논의하는 거지. 아니 뭐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이 되느냐, 중국 편이 되고 미국 편이 되느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뭐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완전히 변해 있잖아요. 옛날처럼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미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게 상황이 정세가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과거의 방법을 다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없고 뭔가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걸 위한 논의죠. BYD의 딜러사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딜러점이 어디 망했다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뉴스가 될까? 뉴스가 안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무슨 짓을 했길래 딜러점이 망한 거야? 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BYD 딜러 망했다니까 왜 망한 거야? 어째서 그런 거야? BYD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게 뉴스가 된 이유는 그 사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BYD가 우길승천하고 해외 수출도 물량 늘어나고 대수로는 드디어 테슬라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중국 굴기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어가지고 BYD가 어디까지 갈 거냐,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문제는 없느냐 이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BYD의 딜러가 하나가 망하니까 이거 뭐 망했대 이렇게 해서 큰 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딜러가 망한 거예요. 딜러 하나가. 왜 망했을까? 자동차 딜러는 왜 망할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BYD가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만드는 건 BYD지만 딜러는 BYD로부터 차를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차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런 딜러가 여럿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딜러가 망한 거죠. 그러면 BYD가 지금 중국 내 최대 전기자동차 메이커인데 사실상 뭐 전기구 모구 간의 최대죠. 그 안에서도 가장 큰 탑 클래스의 딜러 회사니까 굉장히 큰 딜러 회사예요. 작은 돌아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딜러가 자동차를 가져올 때 조건이 크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똑같이 차를 가져오는데 나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어. 왜? 나는 더 싸게 파니까.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BYD로부터 그런 조건을 가져올까요? 많이 가져오면. 그게 지나쳤던 거예요. 거기에 BYD도 밀어내기를 많이 했으니까 압박을 이제 했죠. 모든 딜러사에 많이 가져가라고. 근데 그 뒤에는 중국 정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구화진 같은 것도 해가면서 마구마구 찍어내서 마구마구 팔라고 그렇게 푸시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이 만들고 많이 팔어라고 압박하고, BRD는 딜러사들한테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서 많이 팔어라고 압박을 하고, 딜러사는 이게 또 경쟁이 되다 보니 그럼 나는 능력 닿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그 대신 가격을 후려쳐서 가져온 다음에 또 더 싸게 또는 더 좋은 혜택을 주어서 경쟁 딜러사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사들한테 너무 그 지불을 제때 안 해가지고 문제가 크니 이거를 개선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어저께 6개 자동차 회사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BYD의 임원이 BYD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BYD가 중국 내에서는 가장 지불이 느린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 후에 7개월 지나야 준다고 하니까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국의 큰 회사들 가면은 뭐 1년 2년씩 지불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큰 국영회사 소개해 달라고 그래. 큰 회사 소개해줘서 거기에 큰 계약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불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거 괜찮으냐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돈 안 주면 안 되지.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 자꾸 지불이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계산에 넣고 리스크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실력이 없으면 말이야 못한다고 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거래 못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근데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그래도 해요. 그래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마다 전략이 있는데 가장 비근한 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받을 돈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칭얼대다가 그러면 요 프로젝트는 나 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찬스를 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BRD는 좀 심했다. 라는 그 이야기고, 그런데 BRD가 그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으니 망하지 않겠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딜러가 망할 정도로 딜러를 압박했잖아요. 협력회사가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협력회사를 압박했잖아요. 그럼 BRD 자신은 조건이 너무너무 좋겠죠. BRD 자체는 조건이 너무너무 좋다고 봐야지 BRD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중국 정부의 방침에 의해 따르다가 생긴 어려움을 중국 정부가 너 왜 그렇게 써? 그러면서 그거를 벌 주고 그럴 것이냐. 물론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나몰라라 합니다. 저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자꾸 바뀌니까 지난번 정권에서 했던 건 난 몰라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는 내내 공산당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책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데미지를 중국 정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에 정책에 의해서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할 때 누가 따르겠어요? 하는 척은 하겠지만 실효성이 따라주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 경쟁을 멈추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말은 되는 거죠. 현재 전기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격화된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죽은 놈들도 꽤 있지만 앞으로도 죽을 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서로 목숨 걸고 경쟁하고 뭐 저가로 나오는 놈, 뭐 신제품 내는 놈, 뭐 별 수단이 다 나오는 건데, 중국 정부 입장은 뭐냐? 원천적인 전략은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아랍니다. 경쟁에 의해서 도태시킨다는 게 큰 원칙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지금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있고 내수 진작이 안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데미지가 지금 금융권에 전달이 되려 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현재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을 좀 완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제값받기 뭐 이런 걸 하도록 하느냐? 제값받기를 하면 그럼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안 하고 다른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품질이 굉장히 좋은 회사 몇 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죠. 중국의 그 자동차 회사가 경쟁과 도태를 통한 후에 몇 개나 살아남을 것인가, 또 몇 개 정도 남아야 가장 베스트인가 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7개 정도 기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남은 회사가 아직도 한 7, 80개, 8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게 7개 회사가 되려면 10회사 중에 9개는 망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 아직 멉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 정부는 일단 자동차에 관한 한 다 이루었다라는 상황이죠. 내년부터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될 텐데, 거기 이제 미래 기술 개발하고 뭐 산업 육성하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는 없습니다. 이미 이건 클로즈 되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정도가 이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중국 자동차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뭘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뭘 합니까? 일반 산업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는 다른 미래 산업 같은 걸 하는 거죠. 만일에 교통운수 쪽을 예를 든다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은 아마도 저고도 경제라고 부르는 드론과 무인 비행기, 공중 택시 뭐 이런 쪽이 중점이 이제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전기전선을 뭐 육성을 해서 막 밀어주고 그 단계는 이제 금년으로 대충 정리되는 거예요. 다만 전기 자동차에 이어져서 나오는 넥스트 아이템이 있죠. 자율주행,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슈로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수준을 높이는 게 있고, 이제 미래 기술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도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 왔는데요. 이런 중국의 전략이 성공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들도 많은데 알려지지 않는 거죠. 홍보를 안 하고 뭐 뉴스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 만년필 만들던 업계가 많이 망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갖잖아요. 그걸. 그리고 중국에서 그걸 막 떠벌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중국에서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 우리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경쟁이 지금 아주 대단한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중국에게 지금 지고 있는지. 물론 우주항공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소식을 들으니까 알지만 기타 분야 모른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심해 잠수 기술,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그거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경 쓰는 매우 부분적인 영역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다. 그거를 좀 유념해야 되겠죠. 중국의 전기차 시장 이외에도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은 어디인가요? 그 질문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대표적인 게 태양열 패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거죠. 과거 전통산업으로 얘기하면 뭐 철강 이런 거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현재는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중국 경제는 가깝게 보면은 무슨 팬데믹이며 미중 무역 전쟁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산업 모델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다는 방식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당초 개혁 개방을 해서 초기에 만들 때는 만들면 무조건 팔 수 있었죠. 그런데 국내 시장이 다 차고,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해봐야 전 세계 점유율을 뭐 99%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지만, 중국 같은 국가의 기업이 한 품목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로 팔면 점유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저 집이 저걸 해서 돈을 보니까 나도 저거라고 나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먼저 돈 잘 벌던 기업이 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새로 시작한 데는 새로 공장 만들고 생산 라인 만들 때 돈이 더 들어요. 인건비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이미 10년 동안 돌리고 있는 공장에 비해서 인건비나 경비도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 시장을 10개 회사가 나눠서 먹다가 100개 회사가 나눠서 먹게 되면 당연히 한 회사당 떨어지는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적자가 나면 덤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덤핑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우량 업체도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량 업체도 수익성이 나빠져. 이제 이런 악순환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중국 정부에서 깨닫게 된 것이 대체로 2008년, 2009년 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제대로 그 성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들으라 그러면 공급측 개혁이라는 그런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또 한참 몇 년 동안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산당 정책 이름은 딱 정책을 들어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공급측 개혁? 그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기만 하고 업체를 만들고 생산을 하게 하고 여기만 자꾸 독려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시장, 수요를 생각을 해야지 이것만 자꾸 만들어서 팔면 어떡하냐라는 게 그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이게 이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에서는 그 올리라고 그러고 경제 규모 늘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용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죠. 공장 만들고 하여튼 뭔가를 생산하고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됐다. 게다가 이제 미국하고도 이렇게 충돌이 나서 수출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양적 생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는 못 간다. 이것을 질적 생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질을 퀄리터티브한 개혁을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 신질 생산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거죠. 산업 전반이 어려운 중국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신질 생산력으로 개혁해 간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성과를 볼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간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 급격하게 개선이 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고 유럽 시장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다른 시장을 그러면 더 개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척하고 있는 시장이 브릭스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관심이 큰 것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 블록에 지금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3개국 사이에 한중일 FTA를 하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하죠. 잘 안 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이제 거의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 중국 내수 정책에서 성공 여부는 농촌 시장이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부동산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서 사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사주냐고요. 중국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방은 몇 천만 개가 지금 남아 돌아가니 집은 이걸 누가 사주냐. 사줄 사람이 있어요. 농촌에 살던 농민들이 도시로 이사 와서 사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의 그 농민들이 농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분석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농민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만 있어도 농업 다 돌아가고 그나마 좀 이제 사람다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5억 5천만 정도가 도시 지역으로 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이루어질 수 있으면 현재 남아도는 아파트들도 이 농민들이 사줄 것이요. 이 새로운 소비군이 바글바글하게 사주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일단 농민 호구와 도시민 시민 호구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풀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됐어요. 근데 농민이 농지를 놓고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자리가 없으니 못 온다.
못 오니 여기는 시장이 인구도 줄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경쟁은 더 심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안 온다. 이렇게 이제 다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는데 성공을 한다면 지금 중국 농민들이 한 달 수입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될까 싶어요. 그런데 만일 이 농민들의 소득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2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학계로서의 중국의 GDP는 간단하게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GDP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로 비행선 보내고 인공위성 다니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서 중국 전체가 개혁이 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지금 농촌에서 지금 땅 파고 있는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그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쉽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전국에 수억씩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만 가지 상황이 다 발생을 하고 예로부터 중국의 농민을 잘못 건드리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를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중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발돋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의 농민들은 도시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그냥 쉽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혁 개방을 시작해서 베이징이나 선전이나 상하이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이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해주면 중국의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짐을 싸가지고 상하이로 가겠죠? 몇 명이나 갈 것 같습니까? 6억 농민 중에 몇 사람이나 상하이로 갈 것 같습니까? 열에 하나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한 6천만 명 정도가 상하이로 가겠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도시로 들어와서 살 수 없도록 했었던 겁니다. 중국의 농촌 이야기하려면 아마 1박 2일 정도는 얘기해야 될 거예요.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가 협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미중 간의 협상을 이야기하려면 문자 그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인 거죠. 그 말뜻은 마치 런던에서 협상을 해서 뭔가 큰 진척이 있고 또 뭔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컨센서스를 이룬 게 없고 실행 조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컨센서스를 이룬 게 없고 핵심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에 몇 가지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크게 이루어진 것처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늘 중국이 거부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말씀은 사실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협상하고 싶은데 중국이 안 했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트럼프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시진핑 나오라고 그래. 나와서 우리 둘이 얘기해서 끝내. 지금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한 때가 젤렌스키 카메라 앞에서 망신 주고 내쫓았던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부터 중국에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측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루비오가 이제 국무장관 돼가지고 그때 무슨 회담이었던가 여러 나라 모이는데 왔었는데 왕이가 당연히 왔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루비오가 다 안 만나줬죠.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다음 주미 중국 대사 시에펑이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 보고 기업인이지만 일론 머스크 보고 네가 트럼프하고 친하니까 나 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도 안 만나 이렇게 해서 안 만나줬거든요. 그래서 쭉 안 만나줬어요. 쭉 안 만나주다가 젤렌스키 망신 준 다음에 트럼프가 야 시진핑 나와 우리 둘이 얘기해서 끝내 그걸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전혀 반대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만나자고 얘기하고 제의를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거부하고 안 만나주다가 중국 쪽에서 그래 그렇다면 대화는 틀렸고 실력으로 하자 이거지 라고 해서 중국 측이 자기들 준비용 대처를 하나씩 하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쪽이 놀랐죠. 고관세를 딱 때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고관세 똑같이 그거 받고 20% 더 나도 20% 더 끝까지 져주지를 않으니까
답답해진 게 이제 미국이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그 협상하기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심한 소리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된 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쉬치량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사람이 뉴스가 되는 건 그 사람이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어요. 옛날에. 은퇴해서 있다가 병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아니 군사위원회의 부주석이면 다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다른 부주석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냐? 모르죠. 아닐 거예요. 그 사람 말고도 뭐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서 그 선정적인 타이틀에 의해서 클릭을 해서 보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언제나 진실은 무엇일까? 진정한 상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